이영학에게는요,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자신의 아내를 직접 염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게시를 했습니다. 보통은 자격증을 가진 장의사가 염을 하는데요, 일반인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영학이 업체를 찾아가서 나는 한 6개월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시한부다. 나도 어차피 뒤를 따라갈 것인데 제발 내 아내의 염을 내 손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10여 차례 집요하게 부탁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염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내용에서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시신 안치실에 있는 아내를 닦이면서 이 좋은 걸 누구를 시켜. 그러면서 시신을 여기저기 닦으면서 아내를 보면서 너 가슴에 보형물 뺐었니?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후원금으로 아내 가슴 수술도 시켰었나 봅니다. 어쨌든 뒷단에는 애정이 담긴 듯한 영상이라고 찍었는데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엽기적으로 보였어요. 엽기적이고 기괴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알몸인 여성의 시신, 아내의 시신에 온몸에 문신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허벅지쯤에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아주 수위 높은 욕설이 문신으로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자기 몸에 어떤 여성이 나를 비하하는 말을 새겨 넣을까요? 아마 이영학의 강요로 새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영학의 동영상은 20일쯤 뒤에도 이어졌어요. 20일쯤 뒤에는 뜬금없이 집에다 초를 이렇게 켜놓고 영정사진을 두고 작은 제사상처럼 차려두고서는 영정사진을 이렇게 끌어안고 생전에 좋아하던 노래라고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영상도 남겨놨어요. 하지만 굉장히 그것마저도 기괴합니다. 주변 증언도 있었고 아내를 딸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했다는 주변 증언도 나오고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영학의 휴대폰에 아내는요, 성적인 욕설로 저장이 돼 있었어요.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욕설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영학이 죽였을 것이다 라면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지만 증거도 없었고, 그녀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의 삶에 너무 지쳐서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 이제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는 체포된 이후에도 시신을 유기한 것만 인정을 했고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체포된 이후에 또 가짜 유서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요. 피해자 김양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를 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따라갔어야 하는데 일이 잘못됐다. 이 새끼들이 내가 당신을 따라가려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수면제를 지네가 햄버거를 시켜 먹다가 그냥 마셔버렸다. 일이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증거를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또 그 용의자 자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받던 상황이니까 여보, 나보고 당신을 죽였대. 아무도 모르잖아.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사랑을 나눴고 어떤지 경찰이고 검찰이고 아무도 몰라. 이런 얘기를 막 남겨놨어요. 그러고는 마지막에는 일이 잘못돼서 제가 살인자가 되었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횡설수설해요. 근데 그 옆에 딸도 눈물을 막 흘려요.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학은요, 전과 18범이었어요. 11범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요. 사기 등의 전과 18범이었거든요. 2017년 당시. 그래서 경찰서와 법정을 왔다 갔다를 계속했기 때문에 스스로 법에 관련해서는 훤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 동기가 알려지며 자신의 양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끈질긴 경찰 조사에 그는 끝내 입을 열었죠. 그가 한 말은 아내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살인 같은 경우는요, 징역 5년에서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강간살인은 유기징역이 없습니다.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어요. 형벌이. 근데 이영학이 그걸 알고 끝내 입을 안 열려고 했으나 끝끝내 자백을 한 것 같았습니다. 9월 30일 피해자 김양을 집으로 유인하기 전날 29일 자기의 딸 이양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죽었으니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대요. 근데 이영학에게 아내라는 존재는 그런 성적인 존재라는 걸 항상 옆에서 봐왔던 딸인 이양도 학습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학은 딸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 온 적도 있고 착하고 예뻤던 김양을 지목해서 데려오라고 말했대요. 그 아이가 착하고 이쁘니까 영화를 보자고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친구들 여러 명에게 이영학의 딸인 이양이 문자를 보냈대요. 놀자고. 우리 같이 놀자. 이랬는데 그 여러 명 중에 모든 애들은 다 거절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씹었고 김양만 이양의 그 메시지에 응답을 해줬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가서 우리 뭐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 보면서 놀래? 하니까 그래 그러자 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월 30일 오전 12시 20분에 이양과 피해자 김양이 이영학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건 CCTV에 담겨 있었어요. 이영학은 미리 수면제 3알과 2알을 갈아서 넣어둔 음료를 준비해 놨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딸에게 말해요. 너는 이 2개 말고 다른 음료수 마시고 친구한테 이 수면제 든 거 먹여.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아빠와 단둘이 집 안에 둔 채 이영학의 딸 이양은요 오후 3시 40분 외출을 합니다.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고요. 그러는 동안 이영학은 집 안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딸 친구 피해자 김양을 자신의 안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수면제 3알을 더 먹였다고 합니다. 세상 모르게 잠든 아이에게 추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의 집에 온갖 성인 용품들, 성적인 도구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성불구자였던 그는 만족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그 어린 딸의 친구 김양에게 마음껏 행했습니다. 그렇게 한껏 유린을 한 채 오후 7시 48분 혼자서 집을 나섰어요. 이영학이요. 그리고 8시 14분 자신의 딸인 이양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말로는 그때까지도 김양은 계속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김양이 먹은 수면제의 양이 꽤나 많았어요. 음료수 병 안에 타놓은 수면제 3알을 다 먹였고요. 그리고 이영학의 딸이 그 친구가 기침을 하니까 우리 아빠가 먹는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잠들기 전에 수면제 2알을 추가로 더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영학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이에게 수면제를 또 먹였던 거예요. 총 8, 9알 이렇게 먹였다고 합니다. 안방에 쓰러져 잠든 김양이 있었고요. 오후 8시 14분 다정하게 집으로 돌아온 이영학과 이영학의 딸은요. 태연하게 볶음밥을 만들어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영학은 자신의 딸에게 김양이 가출을 한 것처럼 보이게끔 휴대폰을 좀 다른 곳에 가서 숨기라고 했대요. 혹시나 위치 추적이 될 수 있으니까. 저녁을 먹고 자신의 친구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아빠가 들어가는데도 이영학의 딸인 이양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안방을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걸로 예상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일 이영학의 딸은 오전 11시 53분 또 어디론가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44분에 집으로 돌아왔고요.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영학과 함께 집에서 나왔어요. 이영학은 여행용 큰 트렁크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딸은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CCTV로 확인이 됐어요. 이영학은 딸아이가 10월 1일 오전에 외출을 한 사이에 피해자 김양이 깨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길래 당황해서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돌아와서
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하러 간 거였어요. 딸은 친구가 사망했다는 걸 알았고요. 그 아빠가 들고 있는 트렁크 가방 안에 자기 친구의 사체가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아빠를 도와서 연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김양의 시신을 차에 실은 이영학은요,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동해로 간다. 아내의 유골을 뿌린 데가 동해였나봐요. 아내를 보러 나는 동해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영상을 남겨두고 블랙박스도 뜯어버린 채 시신을 유기하러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러 가는 척까지 딸이 함께 해준 겁니다. 연기까지. 강원도 야산의 피해자 김양은요, 알몸인 채로 유기됐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영학은 김양이 입었던 옷과 살해에 사용한 수건, 넥타이 이런 도구들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어머니의 집에 들렸다고 합니다. 시신을 유기한 게 강원도 영월이었던 이유도 어머니의 연고지였기 때문에 근처 야산을 좀 잘 알았던 걸로 보여요. 어머니에게 전화로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 사람을 죽였다고. 어머니는 당연히 믿지 않았는지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품들을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어머니는 그 봉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태워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데, 나는 그게 뭔지 열어보지도 않았지. 상상도 못하고 그냥 그랬지.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야.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라면서 울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와요. 전화통화를. 근데 이영학이 살해를 했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 봉지를 안 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범행을 감춰주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처벌받진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가짜 유서 같은 동영상을 찍어뒀는데요. 이게 의아하게도 유튜브인지 솔직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개인 블로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서가 체포가 된 이후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영학의 업로드를 한 게 아니라는 건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형이 이 대신 업로드를 해준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형도 살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참 이 집 구석은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영학의 도주를 도운 박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징역 1년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정말 알면 알수록 아주 엉망진창인 집구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해를 했고 거짓말로 영상을 찍으면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체포된 후에도 동정 여론을 사보려고 가증스럽게 연기를 하는 이영학이 10월 11일 현장 검증에서 안 맞아 죽은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찰들이 철통 보완을 하고 있었겠지만 이런 모든 것이 밝혀지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전 국민이 분노했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후원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어요. 하지만 후원금에 관련해서 사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할 수는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10년이 공소시효라 2007년 12월 이전에 후원을 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적도 힘든 상황이었고요. 이 어금니 아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가증스럽게 연기를 하던 이 사람은 변태 성욕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던 아내와 딸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영학의 이러한 실태들이 밝혀지면서 딸의 친구, 그러니까 피해자 김양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었지만 후원금 관련, 아내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부의 성폭행 관련 이런 거에 대해서 전담 수사반이 따로 꾸려져서 이 살해 사건과는 별개의 이 이영학의 여죄들에 대해서 파내는 전담팀이 꾸려졌을 정도로 파도 그의 행적은 계속 나왔습니다. 이영학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론의 동정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오거나 재판을 받고 나오거나 기자들 앞에서 이영학은 꼭 한마디씩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보통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에게 묻는 기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뉴스를 봐도 그래요. 경찰서를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재벌들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영학은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나오자마자 인사를 꾹꾹 합니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카메라들을 확인해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의 살인 행각 이후 이영학이 사체를 유기하는데 가담한 딸 이양의 정신감정이 실시됐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심리 분석 결과 아빠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아빠와의 애착 관계가 주종 관계, 완전 종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보여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빠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아니다.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신적으로 보듯이 굉장히 아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이 옳고 그른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아빠의 말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유전적인 질환을 함께 앓고 있다는 것도 있었고, 가정 내에서 아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런 걸 모두 다 보고 자라온 이양으로서는 그게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제 심리 상담에서 나중에는 이러한 뉘앙스의 자백도 합니다. 엄마가 아빠를 자주 때려서 그래서 엄마가 죽은 것 같다. 나도 아빠한테 한 달에 한 두세 차례씩은 맞았다. 걔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빠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이행을 한 거는 둘째치고 왜 스스로 수면제를 더 먹였냐에 대해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친구한테 수면제를 더 먹였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기 때문에 차라리 잠드는 것이 낫겠다 싶어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한 행동일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심리검사에서는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계획한 대로 실행되지 않을까봐 내가 그렇게 해야만 그 계획이 실현될 것 같았다. 꼭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았다. 별 의미 없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아빠가 폭력성이 짙었어요. 엄마도 때렸고 저도 맞았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듣자 이영학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는 내 딸을 때린 적이 없다. 고성을 지르며 혼을 내거나 가방을 던져서 맞추거나 이런 적은 있었어도 내가 애를 때린 적은 없다. 그 애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개를 한 6마리를 키웠었는데 순간 화가 너무 나서 망치로 다 죽여버린 적이 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이제 딸이 많이 겁을 먹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영학은 후원받은 금액으로 고가의 품종 있는 애완견들을 사다가 교배를 해서 분양하고 이런 짓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 성격의 강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리 없죠.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강아지 6마리를 망치로 다 때려 죽였다고 지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영학 딸의 구속영장은 10월 12일 한 차례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소년법상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는 수면제를 복용해서 병원에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근데 병원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는 관계자분들은 아동보호기관에 이영학의 딸이 좀 가 있기를 원했었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여서 이영학과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영학의 딸은 아니다, 나는 큰아빠의 집으로 가겠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보냈답니다. 차명 계좌로 돈을 받아주고 살인을 자백한 가짜 유서 동영상을 대신 업로드해주고 아내가 죽은 다음 날 핏자국을 함께 닦아줬던 그 형, 이영학의 딸의 큰아버지 집으로 가도록 내버려뒀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입을 맞출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위험한 가족에게 이 어린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에서라도 구속수사는 꼭 필요했어요. 하지만 소년법상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구속수사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한 차례 기각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피해자 부모님은 구속수사가 꼭 필요하다며 진정서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영학이 자백을 해가면서 CCTV 확인도 했는 결과 이영학의 딸이 사체 유기뿐만 아니라 살해의 전반을 알았고 직접 유인을 해왔다는 그 혐의까지 얹혀지게 되면서 29일이 되어서야 이영학의 딸을 구속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빠에 대한 일이면 무조건 다 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비춰졌고 거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이 나왔는데요. 딸아이의 정신적 의존, 특별한 관계다. 정상적이지는 않은 특별한 관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나왔었는데 이영학 차량에서 블랙박스 안에 녹음된 음성 파일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 음성 파일에서 딸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이 범행을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2천만 원을 줄게.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 모녀든 이들 형제든 이들에 관련된 사람은 무엇 하나 밝혀낼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기괴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영학의 재판이 시작되었고요. 재판에서 떠들어대는 이영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영학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직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영학은. 죄송합니다. 아직 너무 꿈만 같습니다. 제가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죄를 드리고 제 아내가 죽은 뒤에 약에 너무 취해서 살았고 일단은 사죄를 드리고 천천히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사죄를 해야 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꿈만 같다, 약에 취해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심신미약을 주장하겠구나. 이렇게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라며 착한 척을 하면서도 자신의 심신미약은 꼭 어필을 했던 이영학이 2017년 11월 29일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게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를 했어요. 무슨 벌이든지 달게 받겠다며. 근데 무슨 형량을 깎아보겠다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하나. 그 돈도 후원금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요. 이영학과 정확하게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사선 변호사가 내가 이영학을 무료로 변호해주겠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이영학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마저도 12월 4일, 그러니까 며칠 안 돼서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뭐 자기 말로는 포기라고 하는데 이영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사선 변호인, 당신이 나를 변호함으로 해서 나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거고 나의 양형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당신이 무료로 도와준다고 해도 안 할 것이다.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무료 변호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변호사는 이런 흉악범을 변호를 하는데 너무 부담을 느껴서 관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료 변호를 하는 이유도 감형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범행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관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형량을 감형하고 죄의 크기를 다투어야 하는 게 변호사인데 남의 범행이 궁금했다고 변호사로 나서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부 변호사들 중에는 이런 흉악범들 범죄를 변호를 해주면서 반짝 인기를 얻어보려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목을 끌어서 좀 유명세를 타겠다 하는 경우가 있대요. 굳이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뉴스에서는 그렇게 있는 상황도 있다면서 예를 들더라고요. 그렇게 유명세를 좀 타고 싶어서 무료로 해주겠다 하고 덤벼들었으나 이영학이 오히려 아니 필요 없다 이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나 다 안 불쌍하게 봐서 내 양형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하지 않겠다. 이래서 다시 국선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영학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런 말을 해요. 1심 재판 중이었는데 판사를 향해서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합니다. 제발 유기징역을 내려주세요. 피해자를 위해 영원히 기도할게요. 아내의 제사도 지내야 되고 딸과 함께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희망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발 유기징역을 내려주세요. 아직 무기징역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가 지 형량을 주문을 하는 범죄자는 없었습니다. 아마 사형은 안 받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죠. 그리고 1심 공판 중에 딸아이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라는 판사의 말에 울며불며 이영학이 법정에서 내 딸을 만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죄를 다 받겠다. 내 딸은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 막 이러면서 막 딸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딸에 대한 미안함과 딸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이 괜히 여기에 나와서 둘만 알고 있는 어떤 거를 심경의 변화 때문에 밝혀버리며 더한 어떤 게 있어서 딸아이를 아예 입 다물게 하고 나 혼자 다 한 거다라고 내가 다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영학은 재판 도중에도 그리고 항소심 중에도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반성문을 썼어요. 이영학이 딸에게 쓴 편지였어요. 아빠가 이곳에서 책을 쓰고 있으니까 출판이 계약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에 보내줄 거야.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 무슨 복수를 말하는 걸까요? 매일 10시간씩 반성문, 편지, 진정서, 탄원서 이런 거를 막 43차례 넘게 보냈다고 해요. 재판 도중에. 하지만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보면 자신이 출소를 한다는 확신하에 나의 남은 삶은 어떻게 보내겠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유기징역으로 내가 출소를 하면 푸드트럭을 성실하게 운영해서 딸아이를 잘 키우는 아빠로 성실하게 살겠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1월 30일 1심 선고 날이었어요. 이영학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영학은 펑펑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조사할 때 내가 우니까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졌다. 내 아내를 창렬하며 비하하며 말했다. 나를 걷어찼다. 너네 다 고소할 거다. 이래서 변호사가 말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21일 1심 선고날 사형이 선고가 됐어요. 사형을 선고하자 이영학은요 유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죽는 거 보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 꼭 하시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좋게 받아들이려 해도 이건 사과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죽는 거를 당신들 눈으로 확인하고 그 뒤에 밥 한 끼 먹어? 이게 뭐죠? 이렇게 사형이 선고가 되고 피해자 아버지는요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제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호소했습니다. 지금 현실이 흉악범에게 너무 관대하잖아요. 모두들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영학마저도요. 1심 판결문을 읽는 판사는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고 해요. 이영학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 몰인간적인 추악한 행위 이런 거를 막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사형 선고를 한 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비참한 상처를 안겼다.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많은 반성문에서 그가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형.
준엄한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학은 22일 바로 다음날 사형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제 항소를 했고요. 항소 심리가 열리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징역으로 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심신미약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부정할 수 없는데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는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와이프가 자살한 지 얼마 안 돼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어린 시절 병을 앓게 되면서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보다는 교화 가능성을 보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버립니다. 이영학은 뭐 지체장애가 있다고 정신지체 2급 이랬는데 그러면 IQ가 한 50 정도, 56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누가 봐도 아니었어요.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친 걸 보면 전혀 그럴 수는 없었죠. 그는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는 대상이었던 아내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대신할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뿐이었는데 이영학이 뭐 심신미약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뭐 정신질환이나 뭐 IQ 지능검사나 이런 걸 해도 지능검사에서는 일상생활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그러니까 성일탈 검사라는 게 있대요. 성일탈 검사에서 관음장애와 음란물 중독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대요. 그 외곽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임상심리평가와 과거 지능검사 결과도 종합적으로 뭐 전혀 감형을 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릴 때 불우하게 자라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학은요, 이렇게 쾌거를 외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분노하는 감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악할 만한 짓거리를 합니다. 바로 상고를 제기한 거죠. 상고심 전에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쓰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 무기징역마저 자기한테는 형량이 가혹하다고 다시 상고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은요 11월 29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 선고인 무기징역을 확정하게 돼요. 이 최종 판결을 듣고 피해자 아버지께서는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라면서 외쳤답니다. 그런데 재판장 관련인들한테 제지를 당했대요.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에 유가족들은 물론이고요, 법적 전문가들까지도 의구심을 품고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같은 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놓고 사형 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법원, 사형이 폐지가 되지는 않았으나 10년 넘게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는 것, 이도저도 안 되는 것, 하지만 종신형은 없고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은 또 없으니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 사형수를 하나 더 늘리지 못한 눈치 본 그런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종신형이 없다고 하지만 무기징역의 경우는 20년 복역 이후에 가석방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영학의 경우는 그 가석방 심사를 받을 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 뭐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이영학에게 다른 혐의를 붙여봤자 형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뭐 후원금에 대한 사기라든지 자기의
의붓 아버지에 대한 무고라든지 아내 폭력 이런 거에 대한 혐의들을 다 추가를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혐의들이 많으면 가석방 심사할 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저 아이는. 그리고 그의 딸에게는요, 소년법을 적용해서 단기 4년, 장기 6년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이제 이건 소년법 때문에 일단 4년을 소년원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그 아이의 교화된 정도를 봐서 좀 더 복역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출소를 시킬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최대로 소년원에 수감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이라고 해요. 사실 이 사건은요, 이영학도 문제고 이영학 집안도 다 미쳤고 다 거지 같은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못 막았다는 것에 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말도 많았고요. 일단 언론들의 무분별한 보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냥 지금 반짝 이슈거리만 돼서 저 사람 불쌍해, 시청률 많이 나올 거야, 의심이 되고 사실 확인도 잘 안 하고 뒤에 사후의 조치도 없이 무분별하게 막 후원에 대해서 편집을 해서 막 시청자들에게 퍼뜨린,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영학이 저렇게 후화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로 계속 남겨두었던 구청, 그리고 무슨 지체장애 2급.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부당하게 자격을 얻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후원금을 모집하는 상태에서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장애 등급을 받는 데는요, 불법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절차는 다 그대로 했대. 뭐 어디에서 판정을 받아와서 구청에서 신청서를 넣어서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린 잘못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에 관한 얘기가, 제가 이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져왔거든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초수급자로 매달 혜택. 왜 그렇게 확인도 안 된 상태로 그게 계속 나갔던 건가요? 라고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이 서울 중랑구청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기사는 기자가 알아서 쓰시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투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저는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이렇게 하고 끊습니다. 구청 직원이요. 잘못했습니다까진 아니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사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이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디 저렇게 뻔뻔함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에 관해서 밝혀지면서 이게 여론이 경찰을 더욱더 불신하게 됐어요.